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로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채권, 국채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채권 시장 붕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마틴 바카닥스라고 더 스트리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국채죠. 그러나 뭐 금융의 논리란 것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국채를 좀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그 경험을 안 해보면은 그 피부로 좀 느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국채를 제가 사본 경험은, 뭔가 그 신청할 때 그 법적으로 그 의무상으로 국채를 뭐 얼마짜리 인수했다가 대부분 그 국채를 갖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이 되팔아치는 거로 해서 그 차익을 남기는 그런 뭐 신청 그 어떤 이 업체들이 있고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이 단기 그 국채라든지 이 장기 국채라든지 10년짜리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인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국채라는 것이 뭔지 한번 읽어보면은 말로 해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 학습 시간으로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전 세계 국채 시장과 함께 미국 재무부 증권은 지난 2달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재무부 증권이 국채겠죠. 이 전례 없는 매도세는 주식을 폭락시켰고 달러의 급등을 촉발시켰으며 도쿄에서 토론토까지의 시장을 뒤엎었습니다. 자, 이렇게 읽고서 이게 뭔 얘기냐? 보통 잘 모른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대부분은 매일 이런 종류의 헤드라인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반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걸 읽고서 이제 계속 읽게 됐어요. 내가 무식한 거가 당연한 거구나. 금융에 무지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읽기를 그 유도를 하네요. 이 발표한 사람이. 첫 번째, 무슨 일입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이 간단히 말해서 멜트다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멜트다운이라는 것은 뭐, 멜트라는 게 이제 녹인다라는 얘기인데, 음, 이런 용어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블룸버그 그 자료에 따르면은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장기 채권 가격은 2022년 초기 팬데믹 정점 이후 약 46% 하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네요. 이는 사상 최대의 하락으로 2000년대 초반 기술주 시장 거품 이후 주가 하락률 49%와 일치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채권 가격은 화폐의 시간 가치로 알려진 금융시장 원리에 따라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은 이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채권 가격이 이제 현재로서의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이론은 만약 당신이 오늘 1달러를 제한받거나 30일 안에 1달러를 제한받는다면 당신은 전자를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
1달러 제한을 받은 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29일을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에 대해서는 더 적게 지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높으면은 현물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FRB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앙은행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무화된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대출 비용의 5포인트 이상 현재 이 5.5%까지 금리 인상이 이제 돼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해 지불할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어,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니까 재무부 수익률을 단연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잠식하기 때문에 채권의 장기적인 성과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할인해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격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자체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채권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돈을 풀었다는 얘기라는 거네요. 중앙은행으로 설정할 수 있는 0% 이하로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이게 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움직임은 양적 완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 때도 뭐 계속 돈을 풀었으니까 그냥 무작정 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네요. 돈을 풀라 그러면은 채권을 국채 발행했던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돈 매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달러를 찍어서 산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재 이러한 채권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다시 팔고 있는데 이른바 양적 긴축이 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 회사는 어, 이 회사라는 중앙은행은 대차대 지표를 축소하기 위해 연간 약 1조 달러의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 금융기관까지는 약속이 돼 있는 의무사항인 모양이죠. 글쎄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 기관들이 이를 정부가 파는 채권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그 추가 공급은 기록적인 예산 적재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차이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팔 때는 돈을 거꾸로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게 미국 정부의 지금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차입이 결부돼 있으니까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으로 이제 읽어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게 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미국은 재무부 채권 매각 규모가 커졌고 이는 투자자들이 3개월마다 수천억 달러의 세정의를 떼면서 채권 가격도 하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채권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 채권이 그러니까 아마 10년짜리라 그러면은 에, 말하자면 그 채권 가격이 낮은 금리를 위해서 현재 가격은 내려간다. 이게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도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so what?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 영어로는. 금융시장 산술, 실제로 산술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산술은 대체로 우리의 돈의 시간가치 이론의 확장이다. 약간의 대수적 측면도 있다. 이런 그 수학적인 용어면은 이제 저가 이제 그 머리에 쥐가 납니다. 수학은 전혀 젬병이라서 저로서는 그 산수,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골치 아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대수적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버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로 그 산수에서 약간의 대수적 측면이 있다. 수학적 측면이 있다. 저렇게 제가 이해를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반환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한 후 무위험 이자율로 현금 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금융자산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뭐 그러는데 잠깐 채권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으니까 또 이자는 약속한 거니까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치는 내려간다. 채권은 그렇다. 뭐 이런 거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피부로 오는 느낌이 잘 안 오겠죠. 저도 그 뭐 지인들 중에 금융권 출신들이 좀 뭐 상당히 있는데 걔네들한테 좀 물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도 뭐 잘 알까 모르겠어요. 금융권에 있었다고 해서 뭐 다들 전문가는 아니고 뭐 예금계에서 근무했다든지 또는 대부 대출 쪽은 조금 그 뭔가 좀 다르긴 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점장까지 했다 그러면 뭔가 알겠죠. 지점장 출신 놈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국채 수익률은 거의 항상 무형 금리 논의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위험하지 않는 금리다. 정부가 보장하는 거니까. 따라서 수익률이 상승하고 기준 10년 만기 채권이 이번 주 초에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83%를 넘어서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요 좀 조금 이해가 된다 이게요. 어, 현재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국채를 투매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은 국채를 사야만 하며 국채는 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글로벌 중앙은행 및 전 세계의 다수의 투자자 집단을 위한 기초자산 등급입니다. 규제 당국의 올바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이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부가 국채를 팔겠다 그러면은 안 살 수는 없다. 그런 것으로 계속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수익률 상승과 물가 하락이 특정 자유지상주의적 논평가들의 광분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수익률 상승이 하는 일은 리스크 시장 평가, 하이어 수익률은 가격 하락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 선장 전망, 그 다음에 뭐그 재정 확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냐?
제가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가능한 한 2%에 가깝게 유지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리 인상이라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이다.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쓰는 얘기는 디프레이션이 아니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장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디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행,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과 주택 구매자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작업이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냉각에 따른 것이며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아마도 현재 시장 매각에 대한 주류 언론 그리고 슬프게도 금융 언론의 평가를 반박하는 부분을 추가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재무부 시장 거품이 붕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고채는 물론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수익률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신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채권이 만기가 되면 당신을 완전히 만들어 주겠다는 그 무언의 약속 핵심은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망하기 전에는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약속은 지킬 거다. 그런 얘기죠. 약속된 이자율도 주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면은 그렇죠. 그 못 갔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하고 틀린 점이 그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기축통화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은행인데 미국은 연방 뭐 준비제도 이사회하지만 그게 뭐 FRB로 표현하든 FPD로 얘기하든 그게 중앙은행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국가 소유가 아니라며요. 그 민간 그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숨어 있는 거다. 음모론에서들 많이 나오는 거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뭐 끌어들인다든지 국채를 매입하면서 그 정부 국채를 매입하면서 이 저기 그 달러를 풀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 이런 그 힘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하고 크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가치를 조정해야지만 더 높은 수익률에 재투자하는 이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을 그 산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도 팔 수는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 오프셋은 우아하지는 않지만 지속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권의 가격 하락과 재투자 전망이 같거나 반대일 때 스위트 스팟을 정의합니다.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도 저도 사실 이런 용어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 수준이. 그런 의미에서 두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지속기간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주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회사가 항상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겠죠. 하지만 국채 투자자로서 언제든지 정부의 의지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채는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것은 주식 포트폴리오에서의 손실이 채권 투자자의 손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는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구적일 수 있다는 게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영구적일 수 없습니다라고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실은 투전판 같은 기분이 들어가고, 국채는 투전판은 아닌 것 같죠. 정부가 야바웃권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리스 같은 나라는 이제 말씀도 안 되지만은 이유가 뭐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기축 통화를 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10년짜리 이 국채를 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다 믿어도 좋다. 뭐 이런 쪽의 그 설명이라서 사실 그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제 스스로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도 이해가 좀 된다.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스르프 타임즈 자체도 제가 뭘 알아서 그 방송을 한다기보다도 사실은 나이 먹으면서 배운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뭔가 좀 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욕심도 있는 거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과제 아닐까요? 그 보통 나이 먹었다고 늑다리 꼰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나이들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게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속했던 어떤 그 조직, 바운더리 정도 범위까지는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넓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늑다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좀 배워야 되는 이 남는 시간들이 배워야 되는 시간으로 그 배워서 뭐 했을 건데 아니 배우는 것 자체가 내 인식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그게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 뱉더라도 혹시 저보다 젊은 세대에게 뭘 한마디 뱉더라도 조금 꼰대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후대한테 뭔가 정신적으로나 또 이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래도 조금은 모범이 되는 늑다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마지막에 요런 또 그런 또 말도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채에 대해서 저도 다시 좀 이렇게 말로 하면은 스스로 좀 배우게 됩니다. 다 끝냈지만 직접 제가 국채의 경험이 없는 한 피부로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